네, 반갑습니다. 한국사, 우리 시험이 다가옵니다. 빨리 끝내도록 해야겠죠? 오늘은 이제 남북국 중에서 통일신라의 통치 제도를 한번 보고, 문화까지 보고, 가능하면 다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통일신라의 모습은 전제 왕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절대 왕정 있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왕권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이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왜 강화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첫 번째 배경은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지배하는 인구가 훨씬 늘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식이라는 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몰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한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중심에 왕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왕권과 가정을 한번 보면, 자, 일단 무열왕 때 이제 춘추 엄청난 외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태종 무열왕인데 이 사람이 진골 출신의 최초의 왕이 되었고 백제 멸망시켰고요. 통일을 할 뻔했으나 문무왕 때 아들 문무왕이 물려받아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고요. 이거는 우리 역사에서 통일을 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통일 대업을 이룬 자신감, 이런 바탕이 이제 왕권 강화에 한 바탕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절정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신문왕 때인데요. 신문왕 때 장인이었던 왕의 장인이었던 김음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가담했던 엄청나게 많은 귀족들을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왕권을 더 확립할 수 있었고 전제 왕권을 확립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이제 설화 하나가 만파식적이죠. 파도를 잠재우는 피리, 적은 피리란 뜻입니다. 피리인데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려가고, 그러니까 적이 물러가고 파도가 막 성난 파도가 잠재워지고 막 각종 재난이 막 없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 피 자체가 엄청난 신통력이 있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걸 부는 왕의 권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제 왕권을 보여주는 여러 제도적 변화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이 왕권하고 귀족권이라고 하는 건 시소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떨어지고 이런 관계인데, 그래서 어떤 부분이 왕권이 강화되는 부분인지, 왕권과 연결되는 건지, 어떤 게 귀족권과 관련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봐두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제 왕권이 높아지는 부분을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 자, 중앙정치 제도에서는 원래는 화백회의가 국정을 다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장이었던 귀족의 대표죠. 상대 등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집사부, 그러니까 왕의 직속 기관이거든요. 이 집사부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 장이 바로 시중이라는 사람입니다. 장관이에요. 집사부의 장관인 시중의 권한이 커졌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왕권이 높아졌다는 뜻이고 귀족권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토지제도에서도 좀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원래는 노급이란 걸 주고 있었거든요. 노급은 뭐냐면 관리로 일을 하니까 이 귀족들에게 이제 관리를 일하는 애들한테 토지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봉급으로 주는 토지인데 실제로는 토지 자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 토지에 해당되는 그곳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이라고 하죠. 수조권과, 그리고 그 안에 백성들한테서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게 노동력 징발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주는 게 노급이다 보니까 이 땅에 대해서 귀족들의 권한이 너무나도 막강하고 백성들한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여서, 그래서 노급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의 권한을 높여주는 굉장히 연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신문왕 때는. 그래서 대민 지배력 이런 것들을 좀 없애기 위해서 관료전을 따로 지급을 했는데 노급을 폐지하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 수족권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전은 수족권만 인정을 해주는 거고 노동력 징발권은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너희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월급만 받아.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은 나만 왕만 가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료정과 노급의 차이는 노동력 징발권이 있냐 없냐 요 차이고, 그만큼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이 높냐 아니면 아예 없어지냐 요거의 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쉽게 간단히 생각합시다. 또 헷갈릴까봐. 노급이라고 하는 건 귀족권이랑 귀족의 권한을 높이는 거랑 관련이 있다면, 관료정을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왕권이 높아졌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자, 그런 자신감의 바탕인 것 같은데, 성덕왕 때는 아예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정전이라고 하는 건 이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줬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게 실제로 진짜 왕이 토지를 백성들이 나눠줬다, 와 대단한 성군이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거냐면, 이걸 주기 전에도 원래 백성들은 대대로 자기들이 농사를 짓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 땅을 너희 땅으로, 백성들 너의 땅으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줬다는 뜻이지, 실제로 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토지를 막 내어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냐면, 왕토 사상이라고 해서 이 나라의 땅은 전부 다 왕의 땅이에요, 원래. 근데 원래 내 땅인데 내가 너희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희 땅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도 왕권이 엄청나게 강력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 군사제도는 구서당과 십정 이란 게 있었는데요. 중앙군은 이제 구서당이라고 해서, 서당은 한 부대 단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9개의 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왕궁과 수도를 방어하는 요런 중앙군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수도를 지키고 왕궁을 지키고 하는 건 그만큼 정말 믿을 수 있는 병사여야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고구려 백제 말갈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는 민족 통합의 의도가 좀 있다 그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다음 이제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해서 당시 이제 통일신라의 주가 9개였거든요. 그래서 각 주에 일정을 배치하는 이런 제도인데, 그러면 9정이 돼야 되잖아요. 9정이 돼야 되는데 왜 10정이냐면 이 9주 중에 한주라고 하는 이 곳이 한강할 때 그 한자거든요. 그래서 한주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면적도 넓고, 그리고 발해를 접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특별히 한 정을 더 배치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니까. 그래서 총 10정이 됩니다. 생긴 걸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한주는 여기에요. 그래서 한강이 있던 요 지역이고, 다른 주보다 훨씬 넓죠. 그래서 넓은 면적에다가 또 발해를 접하고 있는 아주 군사적인 요충지이죠. 그래서 다음, 육두품 세력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골품제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이 애들이, 그래서 귀족들한테 좀 눌려 살다가 이제 왕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전제왕권을 뒷받침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육두품 입장에서는, 왕의 입장에서는 이 귀족들의 권한을 좀 약화시키려면 육두품들을 좀 더 중용하면 돼요. 정치에 있어서 얘들을 강화시켜버리면 귀족들을 약간 정치에서 배제시키고 얘들을 조금 더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럼 육두품 입장에서도 좋고, 왕 입장에서도 자신들 뒷받침해주는 역할로 쓸 수 있고, 귀족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교육적으로는 국학을 설립을 했고요. 유학교육기관입니다. 유교 이념을 강조하면서 충효 이런 걸 연결시켜서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자, 그 다음 지방 제도를 한번 보면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 밑에 군현, 우리 군현제 배웠잖아요. 그런 거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말단행정구역이 촌입니다. 촌인데 요런 데 같은 경우가 토착 세력인 촌주,
촌주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데 민정문서라고 3년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요. 뭐 어디에 몇 가구가 살고 인구가 몇이고 뭐 남녀의 구성이 얼마고 뭐 요 집에는 뭐 땅이 얼마 있고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요 집에 뭐 무슨 과일나무 몇 개가 뭐 얼마나 있고 이런 것까지도 다 세세하게 했습니다. 이거 왜 했겠어요? 세금 때문이죠. 그만큼 요 통일신라 때도 생각보다 엄청 디테일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세금을 걷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죠. 그리고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이 있었고요. 요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 나중에 고려 때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좀 특별 좀 구역으로 오소경이란 게 있었어요. 소는 작은 소자에 수도경자거든요. 작은 수도다 이런 뜻인데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위치를 좀 봐두면 좀 절묘해요. 그러니까 경주라고 하는 이 위치는 한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 통일신라의 이제 영토로 봤을 때도 남동쪽으로 되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나라의 중심이 아니죠. 나라의 중심인데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좀 중요한 곳에 요충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작은 수도를 만들어 두면서 좀 이런 약점을 좀 보완한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위치를 봐두면 자 이게 위치가 굉장히 절묘한 것이 북원경은 원주 지금의 강원도 원주고요. 그리고 중원경은 충주 이런 곳인데 원래 이제 이쪽은 옛 고구려 지역이죠. 그리고 서원경 같은 경우 청주, 그리고 남원경은 지금 전라도의 남원인데 이런 위치는 옛 백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금강경이 있던 김해죠. 이쪽은 옛 가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옛 이런 유민들을 지방 세력을 좀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역할도 한 거고요. 그다음 발해의 발전 한번 보겠습니다. 발해는 우리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들이 무왕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는 이제 힘쓸 무자 무력 그리고 무는 이제 진짜 문화 뭐 문명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삼으면 되냐면 무왕 때는 당과 힘으로 맞선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 문왕은 당과 이제 문화 교류를 하는 사람. 그래서 교육을 하기 시작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친선관계를 맺은 사람. 그래서 무왕 때는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서 통치체제 정비하고 당에 대해서 선제 공격도 하고 이런 인물이에요. 이때 이제 공격을 하러 갔던 장군이 장문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발해 우리 역사에 나오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장군은 딱 한 명이에요. 장문휴. 그다음 이제 문왕 때 당과 이제 친선 관계를 맺었고요. 신라랑 상설 교통로도 개설하고 그러니까 문화를 좀 열고 교류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막 천도하기도 했고요. 그다음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선왕이라고 합니다. 10세기쯤에 선왕인데 영토를 엄청나게 넓혔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연해주, 서쪽으로 요동, 남으로는 영흥, 북으로는 헤이룽강까지 흥룡강인데요. 여기까지 이제 엄청나게 영토를 넓히게 되면서 중국으로부터도 와 바다 건너 동쪽에 엄청 융성한 나라가 있어 라는 뜻의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성기였다. 중국이 우리 인정 잘 안 합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한 거는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냐 그렇게 잘 나가다가 결국 선왕 이후로부터 좀 조금씩 이제 국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결국은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발해 부흥운동도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됐고요. 상당수의 유무인들은 대부분 고려로 망명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왕자가 유민들을 이끌고 쭉 내려가거든요. 자, 요게 상경성의 주작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경성 모습인데 당의 장안성을 거의 비슷하게 본뜬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발해의 통치 체제를 좀 보면 중앙관제는 당의 삼성육부 요거 당태종 얘기할 때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육부제를 수용을 했지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래 삼성은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인데 그래서 정당성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육부가 조금 특이해요. 요게 독자성이 나타나는 게 육부를 이원적으로 나눕니다.
좌우 이렇게 나눴고, 그리고 유교적인 덕목으로 육부 명칭이 붙었다는 게 좀 특이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사정, 우사정 이렇게 나눈 다음에 거기에 원래는 2호 예병 현공인데 충인, 의지, 예신에서 유교적인 덕목이 붙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제도 같은 경우는 5경 15부 62주 수도 5개고요. 소경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수도 자체가 5개예요. 땅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신라는 9주였잖아요. 얘들은 62개입니다. 7배죠.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 너무 많으니까 이 주보다 더 높은 단계 부라고 하는 15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지방간을 파견을 했고요. 말단 행정구역은 촌락인데 이게 발해의 민족 구성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해 사실 지배층에 해당하는 고구려인들은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숫자는 몇 프로 안 되고 그 다음 밑에 실제 이제 지배층에 해당하는 게 말갈족들인데 얘들이 거의 민족 구성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인구 구성을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단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촌락은 대부분 다 말갈족들이 살고 있는 존재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들한테 토착 세력가에 의해서 이 촌락을 다스리도록 자치를 좀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토착 세력가들은 말갈족, 뭐 족장 아니면 추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들에게 자치를 허용을 하고 말갈족인 전통, 뭐 관습 이런 것들을 허용을 해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발이 아마 있을 거고 되게 차별하고 이랬다면 민족적인 반발이 엄청나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에 이런 말갈족이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것들이 잘 없어요. 거의 없는 걸 보면 이런 아주 유연하게 잘 자치를 허용해 주면서 이런 민족적인 반발을 잘 수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군사 조직은 중앙군 12 정도 있었다고 하고요. 지방군은 따로 뭐 별도의 독립부대 배치했다 이 정도만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는 해야 되는데 그 다음 통일신라 말의 사항을 봐야 되는데 요거는 일단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일단 볼게요.